다음 우리 조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난 잘래. 피곤해졌어. 네, 지금 이창원 대표가 유시민 씨급이 됐어요. 왜냐하면 유시민 씨가 한동안 침묵을 지켰죠. 또 누구였더라? 이 사람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이번에 진중권 씨도 아무 말 안 했나? 네. 이재명, 김부겸 총출동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재명 지사도 글을 올렸죠. 네. 마녀 사냥하지 말자인데 제가 봤을 때 그 글은 내가 얼마나 옛날에 억울했는지 알겠지. 그런 어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이 초유의 사태, 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압수수색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녹음 시점이 오늘 8월 30일 밤인데, 네, 금요일 밤이죠. 네,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주 불투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근데 아마 청취자분들이나 악플러 분들은 저를 상대로 청문회를 하고 싶을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수민 청문회도 같이. 조국 관심 없어. 김수민이 조국을 어떻게 씹느냐 이거만 관심이 있어 사람들은. 그럼 좀 많이 들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특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낚시를 해가지고 듣게 만들어 주십시오. 돌격! 그러면 이번 편은 김수민 청문회로. 김수민 청문회. 네. 여하간에 뭐 제 입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압수수색 얘기부터 할까요? 일단 총평부터 현재까지 벌어진 부분에 대한 총평부터 우리 김수민 씨 도대체 궁금한 거지 사람들은 김수민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하나? 두 번째는 그래서 김수민의 의견까지는 좋아. 근데 왜 거기에 계속해서 댓글을 달면서 싸우고 있나? 싸우는 것까지도 좋아. 그거 왜 욕하면서. 나 욕 안 했는데. 욕은 아닌가? 싸움이. 소대가리가 욕인가?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왜 그러나?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반 대중을 제가 먼저 건드리지는 않았죠. 오는 건데 일단은 이게 사건 흐름을 봐야 되는 게 처음에 이제 의전원 장학금. 그거부터 터졌죠. 네. 저는 교수를 욕했어요. 이 얼척없는 사람을 봤나. 이 6학기 동안 200만 원씩 계속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냥 장학금을 초등학교에 투척하면서 쾌척하면서 학생을 지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죠. 그건 학교 바깥에 있는 사람이 비유한 건데 비유하려면 초등학교 교사가 장학금을 특정 학생한테 계속 주는 거에 비유해야죠. 비유가 틀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받았다고 그 학생 조국 후보자 딸이죠. 그 사람을 욕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바로 조국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제 페이스북부터 이건 작은 사태죠. 저는 여기서부터 불길한 지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국을 지키지 못한다. 아니나 다를까 계속 이제 터지고 있는데 또 터지겠다. 네. 게시판 난리 나겠네 또.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굉장히 판을 어그러뜨린 게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인데 제가 사실 마음이 안 좋죠. 왜냐하면 저도 조국 후보자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 대해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추천사도 조국 후보자한테 받았는데 제가 뭐 가서 모르는 사람인데 받은 게 아니라 조국 후보자가 다른 데서 김수민 의원은 구미에서 재선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조국 후보자한테 받았죠. 그리고 그때 제가 좀 감명 깊었던 거는 보통 이제 노회찬 의원조차도 일단은 노회찬 의원은 정치를 잘 아시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홍세화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써서 달라 그랬어요. 먼저 그쪽에서 써서 원하는 멘트를 써서 주면 우리가 컨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조국 후보자는 제가 부탁하자마자 메시지가 저한테 날라왔어요. 본인이 직접 써서. 그 내용이 뭐 좋든 뭐 효용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직접 써서 주셨고 그 다음에 계속 수정하셨어요. 문장을 가다듬으면서 긴 글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도 이제 조국 후보자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나쁜 얘기는 별로 안 들어봤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만 봐도 학자로서의 자질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이견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강의를 들어본 학생들 중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성실하고 이렇다는 거는 제가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메시지로 추천사 받고 할 때도 그걸 많이 느꼈고 선거 끝나고 제가 낙선하고도 메시지 보냈는데 그때도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죠. 답이 온 게 마지막이었고 만나뵐 기회는 별로 없었죠. 근데 제가 진짜 고마웠던 거는 김득중 씨라고 쌍용 자동차의 노조 위원장이었던 그렇죠. 김득중 씨가 2014년 7월 30일에 네. 평택의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네. 그때는 3파전이었어요. 민주당 후보, 지금 평택시장하는 정장선 시장, 네. 이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인 이제 바른미래당이구나. 유의동 의원. 네. 그리고 김득중 이렇게 3파전이었는데 진짜 저는 낙선을 하고 한 달 만에 평택에 간 거거든요. 네. 제가 갔어요. 거기 가서 김득중 후보 막판 3일 동안 제가 수행비서를 했습니다. 그 경험도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경험이었고 쌍용차 노동자들하고도 제가 또 어느 정도 예전부터 인연이 좀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그 인연을 통해서 또 이제 그때는 제가 녹색당 사람이었으니까 녹색당 활동을 할 때였으니까 네. 녹색당에서 파견한 사람의 정체성을 더해서 근데 대뜸 3일 동안 같이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선거운동 재밌고 조합원들 붙어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니까 좋았는데 현장에서는 워낙 거대 양당의 파고가 높아서 네. 네, 저 마지막 날 눈물을 흘리면서 피켓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김득중 후보의 노래를 꽃다지라는 네. 민중음악 네. 밴드가 만들었는데 꽃다지 노래를 제가 꽃다지 음악 감독한테 또 정윤경 감독, 네, 정윤경 감독님한테 그 착한 사람들에게라는 네. 곡을 제가 선거 2번을 다 그걸 썼어요. 네, 그랬는데 또 현장에 가니까 정윤경 씨도 와 있고 막 공연 또 하고 그러는데 이제 특별히 김득중 후보를 위해 만든 그런 노래를 막 틀면서 막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도 양당 정치에 낙선했잖아.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조국 교수가 네. 그때 김득중 후보의 후원회장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현장에 오셨기도 했고 저하고 만나진 못했어요. 그때 마주치진 못했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조국 교수 하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인지도 굉장히 높은 분인데 네. 예,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 노동자 후보 네, 그걸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조국 교수가 그랬는데 김수민이 지금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나에 대한 악플을 다는 사람 중에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예전에 인연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도 이야기했고 뭐 하다 보면 여러 군데서 얘기한 적 있어요. 네. 네. 그거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저를 까는 사람들이. 왜일까요? 그거는 보고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간 게 아닐까요? 인연이 있는 사람이 비판하는 것이 네. 더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할수록 제가 더 유리하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짤막한 캡처라든지 네. 혹은 자기 마음대로 가공해서 요약한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 왜 조국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악플러 중에서도. 근데 그러면은 그럼 제가 왜 반대를 하게 되었느냐 했을 때 일단은 제가 지지자들 보고 조국 지지자들 보고 네. 이 사람들 조국 망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해명하거나 반론하는 거 내용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의전원 스킵 그다음에 논문 문제. 네. 저도 몇 번 표현했어요. 페이스북에서. 오지게 걸렸다 이거.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랑 딸이 열심히 했다. 네. 너무 열심히 했고 앞서 나간 거죠. 그때의 입시 제도에 빨리 적응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본 거예요. 위법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안 보입니다. 만약에 위법이나 부정한 게 있었다면 그건 연구윤리. 그러니까 그때 관여했던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잘못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조국 후보자 딸이 자기소개서 이런 거 낼 때 표현을 보면 논문 제일 저자로 당당히 어디 학술지에 실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논문에 내 이름을 올렸다. 네. 기회를 얻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 네. 이건 부정도 아니고 교육 불평등을 나타내는 현상은 분명하지만 근데 학생들 시위가 터졌어요. 그렇죠. 이따가 우리 경북대 네. 학생들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 시위가 터졌을 때는 사실 옛날에 김종필 씨도 한일 국교 반대 대학생 시위하고 할 때 대학가에 가가지고 강연하고 김영삼은 반대쪽으로 와가지고 연사로 나와서 얘기하고 김종필은 찬성으로 가서 얘기합니다. 대학가에 가서 네.
네. 요즘에 그거 가능한가요? 그런 플레이가 특히 보수 정치나 진보 정치나 자기 싫어하는 학생들한테 가서 플레이하는 게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승만 4.19 혁명 때 학생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 찾아가서 같이 울었습니다. 이거 조금 미스테리예요. 제가 공부를 좀 해보려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대학생들 시위가 터졌으면은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잘 대처해야 되고 저는 오직에 걸렸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국 후보자가 앞으로 공적인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네. 굳이 이번에 장관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가 시위가 막 터지고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국 후보자는 조금 그래도 겸손하게 대응했는데 네. 조국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마스크 왜 쓰고 있냐. 쟤네들 배후에 자한당이 있다. 뭐라고 뭐 하여튼 뭐 새로운 적폐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서 아 여기서 조국은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위법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국면은 끝나야 된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빠져나오면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왜냐하면 굳이 설명해야 된다는 이유를 못 느꼈어요. 나중에 사실 사그라듭니다. 설명할 기회가 와요. 네. 이거 위법 아니다라고 차근차근 설명할 기회가 옵니다. 일단은 그 국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제가 마치 미르미디어 팟캐스트에서 그만둔 것처럼. 근데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이 불을 지르고 그리고 심지어 이름 깨나 있다는 분들 이 학생들을 조롱하는 걸 보면서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한다고 이미 내가 던졌고 그다음에 몇 명 잡아서 제가 디스를 하게 되죠. 네. 지성용 신부라는 네. 분이 귀퉁뱅이를 치고 싶다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성용 신부를 향해서 자신아 까드시라고. 네. 귀퉁뱅이를 치는 것보다 자신아 까드는 게 더 센가 봐요. 잣은 보통 다 네. 까서 나오기 때문에 집어서 이렇게 먹지 까진 않지. 또 까라고 거기서. 거기서 한번 도전을 왜 그래 많이 해.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예요. 좋아. 그거는 이제 평론가로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평론가니까 오케이. 그런데 그 왜 댓글을 달고 있냐고. 어디 댓글을? 그 게시판에 이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아니. 저는 뉴스 밑장에만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달아줘야죠. 그럼 달아줘야 된다? 네. 사실은 이제 제 페이스북에 댓글이 안 달리니까 네. 뉴스 밑장으로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페이스북에 댓글이 안 달리는 거는 이유가 네. 뭐예요? 사실 제가 평소에 페이스북 댓글 왜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친구만 달 수도 있고 팔로워는 달 수도 있고 예, 근데 제가 열어놨어요 평소에. 네. 근데 저는 열어놔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열어놨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페북 친구가 별로 없고 신청이 와도 잘 안 받아줘요. 대신에 내 글을 읽고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게 해놓고. 공유는 무조건 다 되는 거고 제가 친구가 아니라 전체 공개로 해놓은 거는 네. 댓글도 달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저를 좋아하는 팬분하고도 제가 패친을 안 맺어줬던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이 댓글은 달 수 있도록 예,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헛짓거리하는 댓글 달라고 열어놓은 건 아니고 그렇지만 네. 예, 그쪽으로도 많은 악플들이 평소에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달려왔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뭐 이틀에 한 번 올리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플 달리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악플이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전우용 씨 내가 욕하면서 삶은 소대가리가 독초 씹는 소리 하네 라고 욕을 했어요. 전우용 씨가 뭐라 그랬냐면 저기 앉아있는 뭐지? 시위한 학생 중에 자기소개서 자기 손으로 쓴 사람 없을 거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사실이고 자시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일본을 규탄하는 아베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일본 애가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저 인간들 중에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에 사죄하는 인간은 없을 거다. 이렇게 짓거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게. 그리고 그 플레이는 사실이든 뭐든 간에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반기를 든 젊은이들을 자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제 주변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사태에 젊은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네. 제 또래, 제 동기들이 엄청 흥분했어요. 오케이. 저는 그 얘기는 좀 뒤에 했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김수민 씨 청문회니까. 네. 김수민 씨한테 궁금한 내가 답변을 딴 데로 두고 있다.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악플이 어찌됐건 네. 리플은 당연한 의무 내지는 뭐 또 달아야 되는 거다. 네, 근데 제가 모든 거에 달지 않지만 네, 달아줘야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네, 달아줘야 되는데 그거 왜 조롱하면서 다냐? 너는 왜 그런 그 말을 해도 빼고 그런 식으로 하냐라는 거지. 그 리플을 왜 그런 식으로 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일반 청취자들은
저는 이제 궁금하신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제 흐름을 보면 그렇죠. 일반 청취자들은 전문가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김수민은 이 평론을 정치 평론을 갖고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일단 그 스탠스를 갖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 내지는 애정 어리게 뭐 악플이건 리플이건 어찌됐건 관심을 표명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김수민이 다는 이 리플들을 보면 상당히 삐딱하고 좋게 얘기해서 삐딱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는 막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 인신공격하는 것처럼 막 보인다고. 그럼 왜 리플을 그런 식으로 다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글쎄요. 저를 조롱한 글에 조롱합니다. 그걸 조롱으로 느낀다. 그러니까 나를 조롱한 글에 조롱을 맞조롱을 한 거지. 뭐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런 글에 제가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김수민의 매력이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아니, 매력이라고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원래 저런 인간인 걸 아니까. 매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아니 많은 청취자들이 저는 이걸 궁금해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조롱의 조롱으로 대응하냐. 왜 김수민이라고 하는 평론가, 비평가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대중들에게는 신선한 그리고 많은 어떤 통찰력과 해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 하지 않는 해석들을 분석들을 김수민 비평가는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비평가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크고 오히려 잘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는 청취자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분의 댓글도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혹은 표현이 미숙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게 비난하려고 막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아니, 근데 내가 조롱을 한 글을 보면 단어라든지 그 나오는 내용들이 나는 이게 진짜 심각한 게 이거 뭐 할 말 없으면 고성국이래. 뭐 할 말만 그러니까. 없으면 고성국. 이거 나만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고성국. 유재일 씨? 네. 제가 사실 요즘에 유재일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로 시사평론을 접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유재일 씨도 뭐 일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그 다수의 결과 좀 다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좀 그 팟캐스트 정치층 이쪽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한 모양인지 유재일, 고성국, 김수민 고성국. 이 고성국의 유래가 뭐냐면 김용민 씨가 예전에 고성국 씨랑 제가 그 방송 봤어요. 뉴욕타임즈였나? 그렇죠. 한겨레에서 했었던. 맞아. 그 고성국이 맛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김용민 이런 거죠. 김용민아 그런 청취자가 하는 얘기는 김용민아 이 고성국처럼 될 놈들이야. 유재일, 김수민은. 상상력이 욕을 하려면 고성국 말고 많아 또. 왜 하필 고성국이냐. 고성국은 김용민 씨 옆에 있다가 맛이 간 게 아니고 배신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놔둬도 맛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양반은 옛날에 총풍 사건인가 거기에 한번 또 연루된 적도 있어요. 청와대에서도 이랬는데 듣보잡 시의원 출신인 나하고 비교를 하나. 그래서 많은 이제 청취자들이 궁금한 건 김수민은 계속 저럴 건가? 네. 그냥 이번 사람들의 오는 댓글에 일일이 다 이렇게 리플 달아가면서 이게 계속 올려나? 근데 저는 사실은 계속 안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러니까 자칫 김수민을 아끼는 리플들을 보면 저도 요즘 게시판 잘 안 들어가다가 나도 재밌어가지고 즐기잖아. 나도 재밌는 헤어날 수 없는. 재밌어가지고 봤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좋아 뭐 어떻게든 좋은데 김수민이라고 하는 비평가가 어떤 비평을 하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고 싸우는 거에만 보여진다. 그것만 기억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 아끼는 분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리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김수민 비평가를 아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지 않아. 그런 리플은 많지 않아. 근데 달리고 있고 다시는 분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 비평가는 자신의 비평으로서 평론으로서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자꾸 그걸 왜 이걸 갖고 계속 답변 논리가 생각이 난다. 하고 있는 이것도 거야. 비평이요. 근데 제가 아까 스미더스란 분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하고 저하고 어떤 면은 차이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배우려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더 재밌어요. 그분이 하나하나 리플을 다 달지는 않으시더라도 전 좀 그런 부분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별 생각 없이 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살기를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몸에 기가 세요. 그래서 더 누겨서 갈 겁니다. 예. 대신에 조롱은 계속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나 더 즐겁게.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최근에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제 뭐죠 청정구역 거기 리플 게시판도 바꿔 방송은 제가 잘 못 들었고 재밌어가지고 김수민 욕하는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봤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혹시나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 어린. 그러니까 막 김수민 잘라라 뭐 이런 뭐 내게 다 있냐 뭐 하지 마라 막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게 또 그 김수민 씨를 제외한 사람들을 또 보호해 주려는 팬들의 또 충정들 같은 표현들이 딱 보이더라고. 근데 사실은 저는 좀 그분들은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게 된 게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번에는 댓글 게시판에서 싸우다가 그 자체로 한번 크게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번에는 제 개인 SNS에 올린 글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SNS에 올린 것까지 그러면 어디다가 쓰란 말이냐 나는. 어떤 분은 방송에서 얘기하라고 해요. 방송 같은 경우는 각 방송마다 특징이 있고 한계가 있고 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하지 못한 말들을 SNS에 합니다. 그렇죠. 방송에서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 분위기가 그게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또 저한테 말할 기회가 없으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필이면 미르미디어 방송이 조국 후보자 이슈가 한창일 때 일주일 휴가였어요. 그 부분도 있었던 거고 어차피 근데 제가 방송에서 강도나 표현은 달랐을 수도 있고 혹은 더 셌을 수도 있겠지만 욕을 먹었을 겁니다. 먹었는데 보면은 이제 준비되어 있는 욕들이고 제가 이번엔 분노를 솔직히 이제 감정적인 요인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는. 예전에는 사실 댓글로 싸울 때도 일부러 슬쩍 화난 척 하면서 집에서 웃으면서 리플 달기도 했는데 이번에 왜 화가 나냐면 이제 제가 뉴스관장 팟캐스트를 할 때 남북 단일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단일팀 추진한 건 지금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 욕먹는다 이제 캐나다에서 왔던 세라 모레이 감독이 반발했어요 사실. 반발했고 근데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반발한다고 뭐 더 좋은 경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북한 선수들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해보자. 그것 때문에 다시 전열을 정비한 거지. 그 감독도 옳다고 생각해서 그냥 계속 간 건 아닙니다. 불가피한 현실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도 득이양양한 사람들 김수민 그 새끼 그거 남북 단일팀 문제 사과 안 하냐. 나 그 얘기 재론하면 다시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는 괜찮아요. 그때 20대들을 비웃었던 통일에 무관심하고 애국적이지 않은 이따위 얘기에 저는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 그 진단이죠. 민주당은 20대 지지율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거다. 라고 계속 진단했어요. 그때마다 리플이 달리고 엉터리 예측가. 그것들이 계속 쌓이고 오면서 지금까지 온 거고 제가 이제 뉴스 관장 할 때는 엄청난 그 남북 단일팀 때 엄청난 리플이 달렸어요. 악플이. 하나도 응대하지 않았어요. 그때 참았던 것이 계속 누적되면서 터진 것이 아닌가. 그럼 왜 여기서 터뜨리냐고. 뉴스 관장에서 터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오늘 물어봤던 게 궁금해해 주신다면 좀 고맙습니다. 우리야 뭐 이제 뭐 익숙하니까 뭐 하는데 그러니까 김수민 씨의 어느 순간 메시지를 공격을 막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다가 다들 지금은 왜 리플 그 따위로 다냐. 이렇게 이제 흐름이 바뀌었죠. 메신저를 리플 그 따위로 다냐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은 게시판에 우리 뉴스 밑장에 너무 이거는 요것만 보면 그런데 다른 게시판 가봐요. 그래서 좀 하여튼 기회를 우리 어찌됐건 김수민의 뉴스 밑장이니까 그러니까. 김수민의 이야기를 좀 속 이야기를 이게 싸가지 없이 막 리플을 다는 이유는 뭐 만약 이 얘기를 꼭 한 번은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가 좀 있었어요. 그게 조국으로 폭발이 된 거지. 저는 이 댓글 다는 거 보면서 속으로 아주 이렇게 흐뭇해했어요.
뭔데 변태야? 뭐 사장님이 변태한다는데. 네? 왜 변태처럼?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남북 단일팀 때부터 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하는 것들이 깝깝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상상력들이 부재할까? 하나에 꽂히면 왜 상상하고 떠올리는 아이디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도 저도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야 이게 또 이 언론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이 취재원 이 필요하니까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못 싸워. 대리만족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캐릭터 설정은 뉴스 밑장의 앞날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글쎄 뭐 나 이게 오래 갈 거라고 안 보는데 저는 좀 사실 이번에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뭐 조국을 지지하시는 그 후보자 임명을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니라 네. 제가 좀 그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계속 후보자를 더 공경으로 모는 행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그냥 드랍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드랍 시점을 언제로 봤냐면 대학가 촛불 시위 시작되고 네. 곧 주말에 했잖아요 처음에 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드랍하겠다 내려놓겠다 일단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장관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화요일 날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 꼼짝달싹 못합니다. 네, 이거 보고 아 진짜 저는 지지자가 정치가를 죽이는 거를 솔직히 이번에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 이름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그 막판에 네. 아, 그 사람 이름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일이니까 모 씨가 생계형 범죄라고 그걸 두둔이랍시고 네. 예. 그런 워딩을 남김으로써 더 공경으로 몰았고 사실 그 당시에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 사실이 막 공표되냐라고 네. 비판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친노 쪽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최재천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최재천 의원은 친노 아니었거든요. 이번에도 나 이해찬 대표 굉장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논두렁 얘기를 왜 꺼내는 거예요. 조국 노무현은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 조국이 당하고 있는 현실 중에 일부는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 있어요. 예. 근데 왜 그 돌아가신 분을 끌어들이는 것이며 노회찬 의원을 왜 끌어들이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한명숙 떨어뜨렸다고 욕을 해놓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저는 용납이 안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조국 후보자가 위법 사실도 없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서 임명이 그냥 추진이 돼서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제 마음은 차라리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조국 후보자가 낙마하면 저는 저한테 악플 달고 했던 사람들을 더더욱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팟캐스트를 접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에 제가 경고하고 싶은 것은 팟캐스트는 사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특히 우리나라 이명박 정권 때. 근데 지금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악플러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미르미디어 팟캐스트에서 일단 내려오게 된 것은 제작진이 저를 싫어해서 내려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동영 씨는 저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 하니까 저를 불렀죠. 변태도 아닌데 왜 굳이 날 불러. 하고 싶어 하고 김용민 씨도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일단 저를 보호할 목적도 있겠죠. 저를 내리게 한 것은 또 얘기했다가 또 욕먹을까 봐. 네, 그 목적도 있겠고 그분들의 경영상의 어떤 감각이라든지 네. 또 너무 심각한 독자 게시판, 정치자 게시판 분위기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일단 저를 내려가게 한 건데 진짜 이 일이 잘못되면 저는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청년들을 조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마스크 유시민 씨 얘기 또 해야겠어요 제가. 마스크 뭐라고 했죠? 떳떳하지 못한 사람으로 몰아갔나요? 조국 욕하는데 뭐가 불이익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냐. 마스크 깐다고 칩시다. 신상털이 얼평 야 못생겼다. 이건 뭐 약과죠. 이거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국 사실 저는 조국이라고 하는 분이 장관을 잘할 수 있을까? 요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장관이라고 하는 업무를 잘할 수 있을까? 솔직히 조금
이게 의문이 많아. 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청문회에서 집중을 했으면 됐는데 이미 뭐 너덜너덜해져 버렸고 뭐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교수가 뭐 하는 거를 싫어하고 지금 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교수가 뭘 하는 게 싫어하고 진보에서도. 두 번째는 민정수석 때의 일처리 업무 능력을 보면 사실 수석과 장관은 사이즈가 달라요. 그렇죠. 장관은 진짜 하나의 그 봉건 영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1,000몇백 명 되는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라 거기를 다뤄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조직의 운영 능력과 장관 운영 능력은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게 과연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낼 수 있을까? 아예 굉장히 좀 방점을 찍고 이걸 봤는데 결정적으로 지지자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건 청년들이 시위에 나왔는 것을 조롱 혹은 훈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세대들이 글러먹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훈계하는 예, 세대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86세대들의 상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드디어 이 시대가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86들의 몰락이 이제 시작됐다. 조국이라고 하는 상징이 이렇게 뜸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저는 이 몰락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21세기 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운동권 그러니까 86세대로 대표되는 그 세대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따지고 보면 광장에서 2002년 미선이 효순이 때도 여고생들이 들고 나왔다고. 그렇죠. 전부 다 월드컵 정신 팔려 있을 때 그리고 2007년 광우병 촛불 집회도 그렇게 즐겁고 신나는 판을 만들었던 거는 10대 후반들이었어요. 20대 그렇죠. 초반들이요. 네. 촛불 때도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이대 애들이 노래를 다시 만난 세계를 불렀어. 소녀시대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저 항상 저는 대개의 경우에 저는 청년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1세기 광장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면 대개 다 청년들이 이끌었고 그것이 옳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청년들의 이게 청년들이 위법이 있고 없고 모를 거야. 그냥 의전원에 있었던 그 장학금이 그 친구가 아니면 나한테 올 수도 있는 장학금인데 그게 뺏긴 거잖아 얘네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그냥 문제라고 나의 문제로 그냥 받아들였다고 이 청년들은 거기에 김수민 씨 말씀하셨듯이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원이 달라요. 전부 다 찍고 있고 일상적으로 CCTV 늘 찍는다라는 거 이 친구들이 알고 있고 거기에 폰카가 있고 그렇죠. 폰카 다 있고 한데 거기에 얼굴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라고. 거기에 나는 더 웃겼던 거는 이한열 열사 그 막 사진 나오면서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거 나온 거 보고 아니 체류탄 가스 피하려고 그랬다. 개뿔씨야 군대 갔다 와봐 방독면 써도 체류탄 가스 들어와. 제대로 안 맸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무슨 체류탄 가스를 피해 말도 안 되지. 옛날에도 안기부 애들 다 체증하고 있으니까 그거 피하려고 마스크 썼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86세대들의 기본적인 진영 논리가 벗어나지 않는 이 세대는 그냥 몰락할 거다. 지금이라도 86세대 여러분들 정말 잘 들으십시오. 저희하고 어울렁더울렁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거기 갇혀 계시지 말고 제발 광장으로 좀 나오시라고 거기 계시지 말고. 아니 86세대 왜 묶어서 욕하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양식 있는 86세대는 근데 자기를 욕한다고 별로 생각하지도 그렇지. 않고 그 사람도 같이 욕해요. 옛날에 영남 패권주의 비판 많이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하면 영남인들이 그 빈정상하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양식 있는 영남인들은 같이 영남 패권주의 욕한다고. 저는 진짜 글러먹었다고 생각한 게 마스크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2대 때도 마스크 썼다고 그때도. 근데 왜 2대 시위는 상찬하고 이번에 서울대 고대 부산대에 대해서는 욕하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어목한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고 이거는 이거 굳이 설명해야 된다고 알아들을 정도면 이거 진짜 답답한데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문재인 정부가 되면 무슨 태평성대가 되고 박근혜 정권 때는 그 김정은급의 군사 독재였나요? 아니거든요. 물론 두 정권의 큰 차이가 있지. 우리가 촛불 들고 바꿨고 그다음에 대통령 새로 뽑은 거니까 차이는 있는데 자, 이게 문제라니까 자기들이 무슨 민주투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인터넷에 올라오면 자한당 찌끄레기니 불확친이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유시민 씨처럼 양식이 있고 지식인조차도 물방 고기방 이런 표현 써가면서
정체성을 자꾸 묻고 있고 이런데 과연 그러면 일베들이나 신상털이하고 일베들이나 여성 얼평할까요? 오유는 안 해요? 다 해요. 비율은 다를 수 있겠지. 그리고 한 명이라도 하면 털리는 건데 네, 인터넷의 이 위험은 진영을 가리지 않거든요. 워마드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조국 뭐 이 임용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이제 21세기가 시작됐다. 저는 비로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시작해? 이제 시작하면 어떡해요? 이제 시작된 것 같아. 그러니까 촛불에서 네. 지난 2016년 촛불에서 이제 시동이 걸린 거고 네. 이제 악셀레이터가 나는 밟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앞세대들이 진영 따지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적. 내가 해야 옳다. 내가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그 20세기적 이분법적 사고를 지금 깨자는 거야. 청년들은 그걸 깨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권, 뭐 자기 어떤 그런 것이 또 나오는 거고 정의감도 그 안에 자유한국당 좋아하는 애들 있겠지. 그러니까요. 그럼 오지 말라 그래? 오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네. 오지 말라 그래? 그러면 거기에 뭐 심지어 그렇다고 칩시다. 아무런 정치적 생각이 없는 애들도 있겠지. 네. 근데 그런 일반 민중들이 아니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목소리 내려고 나온 거잖아. 네. 그걸 갖고 어떻게 그냥 낙인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뭐 진짜 뭐 찌끄레기들이니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학생들 시위를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학생증 그러니까 검사도 하고. 난 그게 더 웃겨요. 눈치 보고. 진짜. 근데 그게 자꾸 외부 세력이 있고 뒤에 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수록 위축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대학가 내에서 있는 논쟁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한쪽 편에서는 지금 총학생회가 하고 있는 집회가 뭐 얼마나 큰 정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냐. 한계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있죠. 네. 예, 그렇지만 저는 그 총학이 왜 위축됐는지도 알겠어요. 그리고 뭐 서울대 총학 보고 뭐 난 진짜 이지랄 하는 거 너무 싫은데 야 너네는 그럼 뭐 할 때는 뭐 했어.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거는 서울대 총학 니네는 청소 노동자 사망했을 때 그다음 뭐 했어. 기사에 다 나옵니다. 기사에 서울대 총학이 추모 활동하는 거 다 나와요. 서울대학교 서서문학과 교수 성추행 파문 때 총학생회하고 학생들 주도해서 동맹 휴업한 것 기사에 나옵니다. 청소 노동자들 그때 그 시설 관리 노동자들 파업할 때 총학에서 같이 연대한 거 다 나와요. 근데 꼭 뭐뭐 할 때 뭐 했어? 이러고 있어요. 촛불 집회 때 뭐 했어? 지금 그 대학가 촛불 집회 나간 사람 중에 2016, 2017 촛불 집회 나가는 학생들이 있겠지 또. 그리고 설령 없다 한들 걔들이 그 사람들이 문제야? 아무것도 안 했다 한들 그게 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시민권은 누구한테만 뭐 세금을 안 냈어. 군대를 안 갔어. 뭘 안 했어. 군대도 안 갔을 수도 있고 세금도 안 냈을 수도 있어요. 말 조심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국민의 의무를 다 못하고 막 네. 범죄를 저질렀나 걔네들이. 그 뭘 잘했다고 뭐 맨날 뭐 보수화된 세대. 그 나는 졸라 웃긴 게 상대 평가가 문제다. 너네는 절대 평가를 얼마나 했길래. 예, 옛날에 80년대 세대들 저 많이 들었어 얘기. 뭐 공부 잘 안 해도 맨날 시험 뭐 농땡이 까도 졸업할 때쯤 되면 LG 다니는 선배, 삼성 다니는 선배, 현대 다니는 선배, 대우 다니는 선배 찾아와갖고 술 사먹이면서 우리 회사에 와라. 그 세대가 지금 현 세대를 뭐 얼마나 안다고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꼰대 세대들의 상징이 조국이 돼버렸어요. 그건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조국 후보자가 거기서 빠져나오길 바라고요. 물론 사모펀드라든지 의혹들이 규명돼야 되는 것은 전제로 하고 그래서 제가 임명을 반대한 거예요. 이건 글러먹은 판이다. 네. 조국을 위해서 임명을 반대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국도 위한. 네. 네. 조국도 위한. 저는 사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짜 잘해버렸으면 좋겠어. 임명해가지고 다 그냥 처리해버리고 근데 나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조국 교수가 초반에 뭐가 터졌을 때 나라면 나는 부산 출마한다고 그랬을 것 같아.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그 이야기는 장관 안 하고 내가 이제 출마해가지고 그냥 대중들 심판 한번 받아볼게. 내가 정말 일을 하고 싶으면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돼가지고 장관 가도 되는 문제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대구 경북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 많이 나온 이야기였어요. 왜 장관을 꼭 임명했어야 됐냐. 네. 조국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러니까 부산 출마 이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왜 그 장관 임명을 저렇게 갔을까.
그러니까 이게 온도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지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산이라는 그 거점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 역할을 민정수석을 하다가 행정부 장관으로 가는 것보다는 또 총선 후보자로 가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았겠냐. 그 아쉬움이 한 가지가 남고 또 한 가지는 의외로 지금 언론 보도가 막 쏟아지고 있어서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막 여론이 들끓는 것 같은데 여기 대구 안에서만 보면 이걸 놓고 반응하는 건 386, 86 그렇죠. 세대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 60대들을 만나보면 아니 뭐 교수도 했고 집안이 그 정도면 그럴 수도 있지. 잘생겼고. 네. 이게 진보 보수와 관계없이. 네. 네. 그 뭐 장관 하는데 저 정도는 다 옛날에 다 했다. 이런 반응들이 다수고. 근데 그런 반응 네. 앞에서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은 네. 조금 오히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20대들 제가 30대잖아요. 네. 저는 반응이 어땠냐면 아니 조국 후보자 딸이 정말 열심히 살았다. 야 저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간 것 자체가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가도 뭐 무방하겠네. 그렇게 가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 조국 딸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이게 엄마 아빠가 둘 다 서울대를 나왔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버지는 국내에서 탑이야. 탑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모보다 떨어지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 힘겨운 삶을 살았겠냐. 사실 조국 후보자의 동생부터 그랬습니다. 네. 그 압박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그 와중에도 저렇게 선택을 해서 살았으면 저는 박수 쳐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 같으면 저거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저렇게 힘든 삶을 그렇죠. 왜 살까. 결국은 이게 보여준 게 조국 후보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국 후보자가 속해 있던 계급은 우리와는 다른 계급이었다.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충분히 계층과 계급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다는 걸 몰랐나 사람들이? 수성구의 학부모들 만나보면 2010년도에 수시 모집으로 저렇게 입시한 거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준비했는데 다만 남아있는 거는 이런 과정과 루트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저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거 이제 드러났다면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유할 건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네. 조국 후보자의 잘못이 아니라 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사람들이. 그게 아쉬움이 남았어요. 열심히 살았다. 네. 그 점에서 서울대 부산대라든지 고려대 쪽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입장이 나온 것이 경북대 쪽의 입장이었죠. 천용길의 후배들. 아니야. 비싸게 졸업했나? 천용길의 후배 네, 답지 않죠. 그렇지. 손영이는 술 먹고 그 건물 부시고 팔이나 뿌르고. 그러니까 거기는 입장문만 냈잖아 지금. 아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 게시판에 댓글을 방금 천용길 기자님 후배들 멋집니다. 뭐 이런 댓글을 달아준 분이 있었는데 이런 건 있었어요. 2014년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명예박사 학위를 주려고 했을 때 이 반대 성명을 모은 게 제가 했습니다. 서명?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게 재학생들과 졸업생들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걸 겪으면서 제가 놀랐던 게 오히려 1학년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당시에 이 성명에. 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응을 그때부터 좀 일찌감치 예감을 했어요. 1학년 학생들은 여기에서 이명박의 사업에 대해서 뭐 4대강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해왔던 운동을 해왔던 학생들이 아니라 이건 불공정하다. 이명박이 한 게 뭐 있는데 왜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주냐. 여기에 그때 이틀 동안 400명의 동문들 서명을 모았는데 70년대 80년대 학번들의 경우에는 민주화에 반하는 이명박 이런 뉘앙스로 문자를 보내오셨고 저한테 반대로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이명박이랑 우리랑 우리 학교랑 무슨 관계가 있냐. 왜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남발하냐. 이거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반응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래 왔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 촛불 집회할 때 이걸로 학생총회까지 열었어요. 그때도 여기에 대해서 그 정유라의 그렇지. 불만을 표출했던 것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제가 그 이번에 총학생회 성명 발표 과정들을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여론이 밑바닥에 많이 깔려 있구나라는 걸 한 가지가 깨달았고 또 한 가지는 저도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86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제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유스민을 처음 시작할 때 월급이 50만 원 가지고 시작했죠. 그리고 기자 생활을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하던 것도 아니었고 어디 이 관공서에 가면 너는 뭔데? 그리고 기자들 사회 내에서도 어디 사이비 기자 하나가 추가된 것 마냥 이렇게 바라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 2년 3년이 지나면서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경북대를 나오지 않았고 이걸 한다고 했으면 과연 사람들이 거들떠 봐줬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분명히 깔려 있다. 이 대구 지역 사회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들을 만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기자 사회에서.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가지게 된 특권이다. 그러면 이걸 버리자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으면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저는 뭐 페이스북이든 기사로든 특별히 입장을 표명하는 글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 또한 누군가가 보기에는 특권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고 내가 있는 위치는 어디일까? 나는 얼마나 누리고 살았을까? 이걸 되돌아보는 계기로 조국 후보의 지지자들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그게 가슴에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그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학생들이 좀 움직임이 크잖아요. 거기에 대고 너희도 특권층이다. 자, 이 대학 말고 뭐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 학생이 집회에 나가고 싶은 학생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나갔다. 만약에 그 학교에서 무슨 집회를 했다. 내가 말도 하기 싫은데 뭐 이상한 단어들이 올라올 겁니다. 마스크 쓰고 있어도 조롱하는데 뭐 마스크 벗으라 그래. 그 생각이 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 얘기는 거기까지 저는 하고 조금 추가를 하고 싶은 거는 저 박철상 사건도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다뤘었죠. 박철상이 한 짓이 뭐였습니까? 실제로 기부는 안 하고 약정만 계속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 놓고는 어떤 정치자분은 대구라서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박철상 사건이 왜 가능했는지 이번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논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그 집안에서 사모펀드 가입을 했는데 약정액이랑 납부액의 차이가 나요. 그렇죠. 사실은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약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약정액하고 또 차이가 난다. 실납부액을 보면은 더 차이가 난다. 재산하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그 자체가 함정이었습니다. 약정액이랑 실납부액이 차이가 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는 펀드가 어디 있습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있는 만약에 내심 그 펀드 가입자가 내심 겉으로는 그 약정을 할 때에 뭐 10을 약정하겠다 했어요. 근데 속으로 난 4만 내야지 일단 이렇게 있으면 모르겠어. 근데 지금 문제는 해당 펀드에서 그걸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혹은 안 냈거나 이런 경우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펀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이 펀드 정관들을 보면은 돈을 뺐을 때 투자했다가 뺐을 때의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뭐 수수료 또 약정액하고 실납부액 차이가 있을 때 어떤 페널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서 운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약정액하고 차이 있는 걸 가지고 오히려 활용해서 실드를 치려고 했고 그러니까 저는 지지자들이 그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못 지키고 있는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예. 그리고 오촌 조카가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 오촌이 뭔 상관이냐. 사돈의 8촌까지 뒤져라. 이런 글이 100% 올라와요. 오촌이면 사람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성이 같은 조 씨인 오촌이면 사촌의 아들입니다. 명절 때 만날 수 있어요. 물론 뭐 의절을 했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 그리고 아니 그걸 다 떠나서 그러면 모르는 오촌 조카 펀드에 들었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디 조신교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오촌 조카였던 거야. 그래도 그렇다 치더라도 아는 사이잖아요. 저는 조국 후보자가 잘 모르고 투자했을 수도 있다. 조카가 요래 하면 됩니다. 아재요. 요래 하면 되니까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이소 이랬는데 사실 지금 그 오촌 조카가 해외에 있어요. 이 상황에. 그리고 평소에 그 오촌 당숙을 팔고 다녔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실소유주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명함이라든가 이게 확보가 됐는데 저는 그나마 조국 후보자가 여기서 탈이 없다면 조국 후보자도 사기당했을 수도 있다. 그나마 제가 열어둔 가능성입니다. 근데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이 오촌이랑 뭔 상관이냐고 이렇게 판을 다 어지럽혀놨어요. 예, 제가 사실 조국 후보자 실드를 이번에만 친 게 아닙니다. 전에도 SNS 왜 조국한테는 SNS 안 따지나? 조국 후보자가 SNS에 애국 아니면 이적이다. 네. 이런 식으로 진짜 조국 후보자보다 더 진보적인 사람들이 더 혀를 찼던 사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TV 프로에 나가서 조금 두둔해졌어요. 의도적인 배드캅, 강경파, 악역 역할을 맡고 있다.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 포스팅을 잘 보면 협상을 중시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 아무도 쓰지 않아. 죽창가가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써요. 그럼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텍스트를 잘 읽자. 조국 후보자도 협상을 중시하고 있다. 아니, 그때 수석이죠. 근데 조국 수석의 지지자들이 그걸 보지 않습니다. 우와 죽창가 짱 이거지 거의 그쪽 분위기는. 야, 이러다가 지지자가 그 정치인을 공경에 빠뜨린다. 그게 제가 이미 7월 달부터 느꼈던 건데 지금 8월에 이르러서 터지고 있고 너무 절망적입니다. 이 상황이 저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이제 문화적 현상으로서 항상 관심이 많으니까 작년 올해 초 정도까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는 젠더 갈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전의 어떤 지역 갈등 등등의 갈등을 굉장히 갈라치기 한 게 젠더였고 그랬죠. 이제 본격적으로 세대 갈등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불평등과 공정에 대한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우리 사회에 던져진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싫든 좋든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징이 되어버렸고 싫든 좋든 그 중심에 86 세대들이 심판대에 오른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또 넘어갈 것인가 이것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데 극복하고 해결하는데 86세대들 조국 후보자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의 갈등의 주체로서 여기에서 좀 미끄러지면 그 세대들은 계속해서 우리 시대의 갈등의 주체로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주체가 아니라 갈등의 해결자로서 다시 한번 광장에 나오셔서 다양한 세대들과 소통을 하시라.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11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 빵 %를 가장 먼저 찍은 세대가 20대였습니다. 예, 2년 지났어요. 그때 20대하고 지금 20대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8월 중순에 했는데 20대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 7% 나왔어요. 근데 왜 보수하니 우경하니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이해를 안 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고 오히려 진짜 급진적인 세대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페미니스트들도 있고 남성 페미니스트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20대 페미니스트 아는 사람들 만날 때 조금 20대 남성 옹호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이 내 또래 남자들에 비해서 성차별주의적이지 않다고 일상적으로 그리고 그 뭐죠? 단톡방 여기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단톡방 있었으면 사고 훨씬 많이 났을 거고 저도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됐을 가능성 있어요. 예. 그때 옛날에 제가 했었던 언행 이런 거 돌아보면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지금 20대 남성이 안티페미니즘적인 게 아니라 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부장주의의 피해자들입니다. 20대 남성들이 가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 내지는
강압적인 어떤 사회 그 보이코드 같은 것들에 피해를 받고 있는데 실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해보면 20대 남성들이 전통적 남성상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페미니즘하고 어떻게 보면 한 장 차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20대 남성의 안티페미니즘에 대해서도 20대 여성은 화낼 수 있어. 또래끼리 오히려 사이에 안 좋아. 네. 86세대에 적은 86세대거든. 내 친척들 보면 고졸 86세대 있잖아요. 86세대도 아니지. 그렇지. 고졸 그 세대는 그 동년배의 그 학생운동 출신의 정치인들 싫어해요. 그래서 20대들끼리 또 사실 세대 간 갈등보다는 언제나 세대 내 갈등이 더 심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저는 다른 세대로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무 화내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얘기를 해주는 거고 어른이면 좀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구 구조가 2002년생들부터 이제 50만 밑으로 떨어져요. 출생률 자체가. 그러면 이제 인구 구조 자체가 완전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각 세대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잡고 생존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소통해 나갈 것인가를 좀 테스트 베드에서는 좀 올랐다. 이 조국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방송 20대 안 됐잖아. 그러니까요. 장난장이다. 씨. 우리 팟캐스트란 매체 자체를 잘 안 들으니까. 아저씨들이나 하는 방송이라고 맨날. 이상원 진짜 이상원 기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다. 진짜. 이상원이 그랬나? 이상원은 그거지. 이상원이 지금 세대 갈등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방점은 아저씨들끼리의 방점은 나이가 많다는 그렇지.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다. 아하. 네. 나는 거기 끼기 싫다. 네, 그렇지. 이상원 기자는 남성을 차별한다. 아니, 오늘 어쩐지 방송에 손문선 아나운서 오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말이야. 손문선 아나운서 왜 안 데려왔어요? 그분을. 네, 알겠습니다. 참 조국 후보자 이번 사태는 여러 가지 코드들이 더 함축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다 얘기를 못했지만 검찰 문제도 있습니다. 저 요번에 한마디만 더 하자. 윤석열을 천하의 의인이라고 떠받들던 인간들이 다는 아니지만 참 이상하게 돌아서더라. 난 처음부터 윤석열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좀 멋있다는 생각은 한 적이 있고 저는 성대모사도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조국 성대모사도 합니다. KBS 김용민 라이브에서 갑자기 제작진이 대본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내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김무성 아니야? 김무성은 이겁니다. 내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약간 김무성 같다. 약간 목이 안 풀렸네. 네. 그래서 참 사람을 뭐 저렇게 쉽게 판단들을 하나 찌짐 뒤집듯이 처음부터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또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판단 뒤집는 글들의 댓글에서 재밌는 댓글도 봤어요. 뭐요? 뉴스타파가 옳았네.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그거 깠을 때 사실 저는 뉴스타파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언론 윤리나 이걸 따지면 윤석열 청문회 전에 윤석열한테 물어봐서 그것까지 따서 미리 얘기하는 게 맞지. 청문회 도중에 터트려버리는 것은 한탕주의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뉴스타파의 후원 쫙 빼고 여차먹여보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뉴스타파 옛날에 잘했던 거는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못했다고 10,000원, 10만 원 빼버리고 예? 그래 놓고는 다시 윤석열이 또 지 마음에 안 드니까 뉴스타파가 옳았네. 그럼 다시 가입해. 더 많은 금액으로 가입하세요. 약정 말고. 박철상도 아니고 말이야. 네. 이번 사태는 진짜 너무 해석할 거리가 많은 것 같고 저 사실 황우석 사태 때 그때가 14년 전이었나요? 네. 내 인생에 이런 사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쫄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황우석 사태 때 황우석 까는 강연회 이런 거 제가 학교에서 주최하면서 진짜 친구랑 둘이서 포스터 붙이고 다니는데 왜 둘이서 다녔냐. 뒤에서 누가 깔까봐. 뒤에서 누가 쇠파이프로 내 머리 깔까봐 둘이서 다녔어요. 제 친구는 협박 문자도 받았습니다. 국민의 적 어쩌고 저쩌고. 네. 그때의 광기가 엄청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처럼 막 일방적인 분위기는 아니지만 진짜 이게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환상과 그리고 편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분간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낙담했고 저는 오히려 조국 후보자의 임명 반대를 주장했지만
낙마하게 된다면 만에 하나 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그 분노가 사실 뭐 많은 분들한테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달았던 그 리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겠는데 저희 감정적인 부분을 설명하자면 네, 거기에서 연유하는 분노였던 것 같고 이 시국이 조금 다른 시국으로 빨리 바뀌기를 바랍니다. 저는. 네. 그래서 김수민 평론가를 버리지 마라. 아니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버리십시오. 네. 근데 버리면 안 된다. 제가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김수민 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자아 비판, 자아 성찰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2005년도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박근혜가 학교에 강연을 온다고 했어. 박근혜가 강연을 온다고 유라이트 학생 단체에서 네. 초대를 했는데 전날 제가 술을 먹고 우리 학교에 박근혜를 들여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술을 먹고 박근혜 강연 현수막 15개를 모조리 다 잘라서 이 사람 잡혀갈 사람이네. 모조리 다 잘라서 불태워버렸어요. 야, 이거는 민주주의자가 아니야. 나도 대학 다닐 때 저러질 않았어. 그걸 왜 처먹나? 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학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 유라이트 학생운동 단체가 박근혜 강연 현수막을 잘라버린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를 규탄한다. 아니 혼자 잘랐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속칭 그 NL그룹들이 하던 거였고 천용길과 안 친한 사람들이 천용길과 안 친한 사람들 천용길이 엉뚱한데 잘못은 천용길이 하고 그리고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이 댓글을 달았어요. 네. 우리가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마 거기 밑에다 저희가 잘랐습니다. 댓글을 못 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박근혜 그 당시 의원회 강연회가 열리는 장소에 가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당원들과 같이 또 강연 보이콧 팻말을 들고 막 시위를 했더니 오히려 박근혜가 더 떴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현수막이 잘리고 그게 게시판에 뜨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와서 강연을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내가 옳다고 하는 행동이 꼭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닐 수 있다. 그렇지. 저쪽도 집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홍보를 시켜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수민 평론가가 제시하는 이 평론들이 저는 아주 의미가 깊다. 그리고 조국 후보의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딱 즉자적인 반응을 했을 때 오히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걸 못 지킬 수 있다.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저를 보면 알죠. 제가 게시판에서 즉자적인 반응을 할수록 저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근데 저는 진짜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망가지더라도 어떻게 좀 해보고 싶다. 사실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정치를 안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이미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근데 좀 거리가 없었으면 좋겠네. 이런 일이 있는 게. 망가지면 김수민 혼자 망가지는 걸로 하고. 저희 막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뉴스 밑장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일이야. 내가 속방됐어. 손가락 자르라 그랬잖아 내가. 그 손가락 자르라고. 이게 방송을 내가 들어보면 억울한 게 꼭 보면 나만 싸가지 없이 들리고 나머지 두 명은 이미지 관리 다 하고 있어. 진짜 짜증나. 두 사람은 저한테 고마운 줄 아십시오. 이창원은 호인이고 천용길은 섬세한 남자고 나만 나쁜 놈이야. 나 때문에 당신 둘이 사는 거야. 이창원은 업자기 때문에 어쩔 수 그러니까 이창원은 업자니까 업해야 되고 천용길은 또 이거 회사 이거 뉴스민하고 기사 써야 되고 이러니까 모든 화살과 비난은 그거 하라고 내가 바뀌었어. 그거 하라고 거기 있는 거예요. 내 방패막입니다. 1시간 32분 지났습니다. 이걸로 두부 갑시다. 두부 가고 이번 주도 호그와트 팟강은 못하는 거예요. 안 돼. 유료편 해야 되는데. 호그와트 팟강은 호그와트 팟강은 제가 집에서 요거 핸드폰 음질 확인해보고 혼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게스트를 출연시킬 수 있거든. 저희가 이제 호그와트 팟강 예상 준비하고 있는 주제가 이게 김대중 특집
주간에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네. 김대중의 눈으로 본 현대사 인물들이에요. 아하. 네. 조봉암 선생은 뭐 이렇게 식으로 네, 제가 집에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분은 날릴래요. 네. 예, 최교일이랑 장욱현 네. 날리러 가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얘기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못했지만 제가 그걸 다 하려고 준비한 에피소드는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하여튼 김수민의 리프는 계속되니까 여러분 조심해요. 기대하시라.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아 맞는 것 같아. 즐긴다 싶으면 나 안 달 거야. 자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날릴레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